여기에 숙대가 있어요. 숙대.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서울역이 있어요. 그리고 남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역하고 남영역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숙대입구역이 있겠죠. 여기는 삼각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녹사평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의단길 얘기 때문에 이태원 쪽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태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그 역사교육 때문에 가는 데가 이제 중앙박물관인데, 이 중앙박물관 밑에는 이촌역이 있어요. 많죠, 여기. 그리고 이쪽에는 서빙고역이라고, 중앙선,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인 것 같아요. 서빙고역이 있죠. 그리고 용산역하고 신용산역이 있죠. 이게 서울이라고 하면,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시. 저 영어도 좀 씁니다. 서울인데, 그 용산이 그럼 도대체 어디 있냐? 용산구가. 이게 용산구예요. 이 한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용산구에 용산기지가 어디 있냐? 정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도 한복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용산기지에는 쓰는데, 그 용산기지가 1945년 해방 이후에 9월 달부터 미군이 주둔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주둔을 했냐면 일본군이 주둔을 했고, 청나라 군대도 주둔을 했고, 그러니까 원나라 군대, 그러니까 고려시 때 몽골군이 주둔했던, 한마디로 해서 군사적인 요충지이고 전략적인 기지예요. 근데 이제 1945년도 9월 달부터 어쨌든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미군이 이제는 그게 또아리를 틀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얼마 만인가요? 60년이 넘었죠? 7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는 2017년도에 반환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용산기지가 반환받기로 하고 2004년도 그 국회에서 비준을 받았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비준 받는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국회에서 비준을 받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오늘 이제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의 주장이 뭐냐면 사드 배치는 국회에서 비준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면 토지를 제공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르는 운용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사드는. 마찬가지로 용산기지도 2004년도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쾌거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쾌거냐? 어느 나라도 외국군을 수도의 한복판에 주둔시키는 나라가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에 영국군이 주둔하지는 않잖아요.
영국군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어쨌든 반환을 받기로 해서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민족주의 역사적인 쾌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서울에 한복판에 용산기지가 있었던 거였고 이 용산기지를 이제 용산기지가 이제는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용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용산기지의 반환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용산기지가 미군이 장기간 주둔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미군 기지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할 거다라고 예상은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오염 정화를 누가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여기에 이제는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지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도대체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건데 한 80만 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 이 두 군데를 합치면 한 80만 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이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를 본체 부지라고 하는데 본체 기지 옆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서빙고 정보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지들이 딸려져 있는데 이 기지들을 주변 부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변 산재 부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되냐면 87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복판에 87만 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부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쟁기념관과 국방부라고 하는 국방 관련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을 칠했죠. 이 검은색은 뭐를 뜻하냐 하면은 미군기지가 잔류하게 되거든요. 미군기지 잔류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지만 미군기지가 그대로 잔류를 하는데 그 잔류하는 부지를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반환 부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 반환되지 않는 부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용산기지는 이 미반환 부지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숙지를 해주세요.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니까. 여기는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 하면 드래곤힐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에 답사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 호텔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바가 있을 거고 아니면 중앙박물관에서 보시면 정면으로 딱 보이는데 이 드래곤힐 호텔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정가운데. 위치상으로는 중앙박물관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좀 지대가 굴곡이 좀 있어서 이 오른편 쪽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굴곡 있는 이쪽 정도에서는 이 건물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정중앙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미반환 부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밑에 사우스 포스트라고 하는 지역, 이제 공원이 될 건데 이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는 용산기지가 반환이 돼서 공원이 되면 공원의 상징물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이제. 공원이 조성되면 대부분 신축 건물이라고 해도 낮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용산공원은 되도록이면 신축 건물을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낮겠죠.
예전에 있었던 건물들이. 그런데 저것만 유독 12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든지에서도 볼 수 있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저 건물이 용산공원의 상징물이 되는 거죠. 용산기지 문제에 있어서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그리고 저도 저한테 이제 묻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가 불평등하다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어린 친구들까지도 아마 한미 관계가 불평등하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던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아, 그래, 이제 불평등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리 한미 관계가 좀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이게 개선될 수 없는 문제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답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기지가 어쨌든 반환이 됐다고는 하지만 불평등한 한미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됐는데, 이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용산기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산기지가 환경오염으로 심하게 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고 서울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주범이 미군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환경오염을 저지른 미군이 최소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오염을 시켰으니까 정화를 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고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묵과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용산기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용산공원을 그 기어이 누더기로 만들 참인가. 이제 누더기 공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4군데의 미반환 부지가 있어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공원이 조성돼도 여기엔 미군 기지가 잔류를 하게 되죠. 잔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공원 한가운데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한미연합사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국방부 앞에 여기 헬기장인데 헬기장도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더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더기 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용산기지 반환이 결국에 가서는 미군 기지가 잔류하고 누더기 공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참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또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공원과 관련된 논의들이 2004년도에 용산기지가 국회에서 비준받고 난 뒤에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라고 하는 연대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다 보니까, 야, 이 공원을 단순하게 스포츠센터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산과, 여기가 남산이거든요. 남산 마운틴, 한강. 이 남산과 한강을 한번 연결시켜보자.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인도를 만들어서 길을 가고, 자동차는 도로를 만들어서 자동차길을 열듯이, 동물과 식물, 생태계도 그러한 길들이 있어야지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산은 그 길이 없어요. 남산은 수도 한복판에 존재하는 산이긴 하지만 다 끊겼어요. 주변이 다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립된 섬이에요.
이 고립된 섬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남산이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아주 멋있고 좋은 산이다라고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동물이 뭐냐면 야생 고양이하고 야생 개 외에는 살지를 못해요, 남산. 그래서 남산과 한강을 잇는 그 공원으로 용산공원을 만들자라고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논의가 돼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용산공원을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인 합의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부가 하는 모습은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용산공원 안에 경찰박물관을 짓는데요. 그러니까는 경찰박물관이 생태공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겉모습만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떤 사람보다도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용산기지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이 덜하긴 하지만 내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18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일정 때문에 사실은 사안이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정치 일정에 우리가 주동적으로 나설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려말 이후에 몽고군이 점령한 이후에 계속 외국군이 주둔해왔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령의 역사를 회복한다라는 차원에서의 반환의 의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990년대 이후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그 국민적 요구들이 일정 정도로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용산기지 반환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반환되기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 세 번째는 용산기지가 반환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그 생태축을 생태계를 연결을 하는, 그래서 도시가 훨씬 더 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용산기지의 반환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환이 문제가 그럼 없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사드. 용산기지하고 사드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관계가 있어요. 핵심적인 거는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체계라고 하는 게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들을 만드는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리고 성주에 있는 참외 농사를 60% 성주 국민 중에 60%가 참외 농사에 종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생존권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사드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이죠. 이게 사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더, 하나는 미사일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 말씀드렸지만 북이 미사일을 딱 쐈어요. 쐈는데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라고 하면 중장거리의 타격 지점들은 괌이나 오키나와나 미국 본토겠죠. 그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이남 땅에 그거를 쏴서 그 미사일로 이남 땅에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지는 않을까요? 타격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 중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의 본토나 괌이나 오키나와나
이런 그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해서 쐈을 때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그게 날아갔을 때 그거를 타격하는 미사일을 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로 맞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학적으로 정말 검증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쉽지 않은 거다. 그러면 이 미사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반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의 기능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중국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속속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X밴드 레이더를 장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산기지는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냐 하면 용산기지는 평택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평택으로 이전하니까. 그런데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미군이 생각하는 군사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는데 그때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되었고 주한미군 재배치의 핵심적인 것은 뭐였었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북박이군이었는데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전환을 해서 그 분쟁 지역에 파견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중국과 대만의 그 사이의 양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부딪혔을 때 주한미군이 대만편을 들어서 군사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안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략적 유연성은. 그러면 주한미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군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본거지라고 하는 평택을 타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용산기지가 평택기지로 이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위험한 발상이고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주목받지 않았죠. 그런데 사드 논란이 오면서 미국의 군사 전략이 이제 명확하게 중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군사적인 효용 가치를 레이더로 다 분석할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 이해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활적인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 특히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만들어진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을 했고 두 번째는 평택의 대체 부지를 349만 평이나 제공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추리 주민들은 원래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평택에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뺏겼거든요. 그래서 뺏긴 땅 옆에서 농사를 또 지었어요. 그런데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확장이 됐을 거잖아요. 확장이 되면서 또 뺏기고 쫓겨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전 비용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월에 국방부가 업무 보고를 했어요. 6월 29일 날. 그때 그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그러니까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8조 8,600억 원을 부담을 했고 미국이 7조 1,000억 원을 부담을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한 5대5 또는 6대4 정도로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미국 측이 부담했다는 7조 1,000억 원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한 것과 BTL이라고 해서 주한미군의 숙소 있잖아요. 숙소를 누가 지어줬냐면 삼성물산에서 지어줬어요. 그러면 숙소 짓는 비용이 막 뭐 1조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했다라고 뻥튀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리스크? 여기가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2007년도 4월 2일 날 그 미 대사관에서 작성한 비밀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주한미군 대사가 알렉산더 버시바우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다. 자, 왜?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자 투자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측이 7조 1,000억 원을 자기네들이 부담했다고 국방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측에서 부담한 비용의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주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을 한 거고 그리고 민자 투자 사업과 관련된 부담을 미측이 부담했다라고 뻥튀기 한 거다.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그 미국이 부담했냐? 7억 5천만 달러, 약 한 9천억 정도를 부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90% 정도가 우리가 부담을 한 거죠. 자, 왜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15조 가까운 돈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죠? 심지어는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군사 전략인데 왜 우리가 15조 원이나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걔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평택기지를 확장하고 거기다가 미군들의 각종 편의시설들을 다 만들어주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용산기지 반환에 들떴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니 지금 사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 문제를 단순하게 경북의 성주 군민들이 참외 농사를 망치고 생존권을 빼앗긴다라는 차원보다도 미국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 군사 전략에 의해서 사드가 배치되는데 그러면 그 위험성들은 무엇일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될 시기가 저희들한테 다가온 거고 용산기지도 충분히 사드와 관련된 얘기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용산기지 현황과 관련돼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말씀드렸죠. 여기 쭉 서빙고 정보대까지. 여기는 주로 그냥 용산기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지역은. 그리고 나머지 니블루막사부터 7번부터 12번까지는 폭넓게 생각하면 용산기지죠. 왜냐하면 메인포스트하고 사우스포스트라고 하는 핵심적인 기지를 받들어주는 기지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용산기지라고 하고 그냥 좁게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가 용산기지인데 1번부터 12번까지를 그냥 저는 서울지역 미군기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성남 골프장인데 저쪽 어디 있냐면 송파구 장지동에 있어요.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에 있는 골프장이 있어요. 이 골프장은 주한미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하면 서울진보연대 회원들 같은 분들은 못 가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이 골프장이 있고요. 10번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극동공병단이라고 하는 기지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을지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DDP 근처에 보훈병원 있죠. 보훈병원 바로 옆에 극동공병단이라고 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지들이 서울 지역에 12개가 지금 산재에 있고, 어쨌든 반환된 기지도 있고, 반환 예정된 기지도 있고, 반환을 앞둔 기지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인 포스트 지역과 사우스 포스트 지역은, 메인 포스트는 두뇌예요. 주한미군의 핵심적인 두뇌가 모여있는 곳이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고, 미 8군 사령부가 있고, 미 해병대 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무 기능을 담당을 하고, 한미연합사도 존재하고, 지하 벙커도 있어요. 그러면 사우스 포스트는 뭐냐 하면, 이 사우스 포스트는 메인 포스트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들이 주거하는 공간, 그리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 가족들의 편의시설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지인데, 이제 이 핵심적인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게 있죠. 한국과 미국이 연합사령부를 만들었는데 한미연합사령부가 여기에 있어요. 사령부 건물이. 그런데 한미연합사는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용산기지가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기지에 현황과제가 있는데, 용산기지는 2017년도에 반환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현황과제가 한 5가지 정도인데, 5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불평등한 한미관계.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환경오염과 미반환 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첫 번째 현황과제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오염. 세 번째는 미반환 부지. 네 번째는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용산 지역 주민들한테 중요할 텐데, 공원 주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원주민 정착률이 얼마만큼일 거며 세입자를 쫓아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현황 과제가 있는데, 이 현황 과제 중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환경오염과 미반환 부지 문제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